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체계적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 들어서 상당히 디지털 전환에 대응 관점에서 많은 정책들, 규제들 그리고 입법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사회에 대한 신질서 정립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드는 부분들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입법적인 관점에서도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법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미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책들은 사실은 디지털 사회에 대응 위해서 그동안에 논의해왔던 것들이고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어떤 일정한 시사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그동안에 정부 위주로 제공을 해왔던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었던 정부 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 주체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자 위주에서 정책들을 해왔고 입법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규범들이 공급자 위주로 수범 대상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정부의 역할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정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은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과연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몇 가지 샘플과 가까운 그런 서비스 사례들을 체험을 하면서 그러한 어떤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계속 느끼는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과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발표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기존의 법들이 아마 기존의 행정망, 전산망을 이제 통일화하는 작업이라든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적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존 법과 같은 계위에서 일반법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특별법적으로 규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기존의 전자정부 개념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입법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의 필요성을 주제로 했을 때는 현행법의 어떤 부분들의 한계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실체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이 법에는 규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논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민간 협력 기반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심화 발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 전략으로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지지난달에 이제 실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함께 이제 초고대 AI 경쟁력 방안과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이 함께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이와 같이 AI라든가 데이터와 함께 가야지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사점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전자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발점 시점에서는 행정망 혹은 행정 처리를 하는데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산화가 일단 1차적인 목표였고요. 이제 그것들이 쌓이면서 그것들을 정보화해서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제 절차적인 관점에서 전자문서법이라든가 민원처리법을 두고 절차적인 것을 규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상정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수렴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사실은 정부가 일일이 마스크 앱을 통제하고 유통을 관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힘을 빌린 사례들이 있었고요. 또 이런 다른 사례로서는 백신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보험 처리에 있어서 실손 보험 처리에 있어서의 그 처리 절차들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프로세스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시로서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향후에 이제 논의 방향의 핵심은 이러한 파편화되어 있는 정부 서비스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법에 녹여낼 것인지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처럼 상당히 선언적이거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부분보다는 절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실체적 규정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다른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으로 사실은 발표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유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Fast Government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OECD에서 이미 논의가 됐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lat, Agile 그리고 Streamlined, Tech Enabled 이 네 가지 요소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Flat은 어쨌든 공공 서비스로서 공평하게 수평적인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Agile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첩하게 실시간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오늘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결한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 절차 자체의 어떤 요건이나 형식적인 부분들을 간소화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크와 관련된 것들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버먼트에서 플랫폼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 개념은 디지털의 관점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이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두 번째 견해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표준화된 서비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의 관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전자정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전자정부법상의 전자정부라고 하면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수범 주체나 어떤 정부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협력의 베이스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이행 주체가 국민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부법을 직접 적용해서 이 개별법을 개정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발표한 실현 계획들을 토대로 했을 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모습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 부문에서 이제 행정 업무 자체에 있어서의 일 잘하는 정부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정 부분 전자정부법과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보면 이 행정의 어떤 과학화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률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모여있는 정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맞춤형 예측 기반의 행정을 실현시킨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마 입법의 필요성이 강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개별법들이 각 주체들, 공공기관, 국가기관, 정부,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규정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서비스 연계라든가 통합을 위한 어떤 구조적인 체계라든가 이행 주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민간 협력 기반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내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관한 이제 조직규범 제1조에 보면 취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정부 개념보다는 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발표된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민간 영역으로 이제 서비스 제공과 참여의 주체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에 기존에는 각 기관들이 이제 데이터 API라고 하죠. 이제 조회용 API를 제공하는 형태로 공공 데이터 등을 개방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들을 서로 연계해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API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도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소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유일하게 이런 API가 법적 강제로 되어 있는 분야는 신용정보법상의 전송요구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상당 부분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송이 되는 대상 데이터를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리고 전송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받았을 때 표준의 문제로 인해서 오류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특징을 하나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플랫폼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 있어서의 각 주체들, 플랫폼을 제공하는 정부의 입장, 그리고 공급자,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공급자였는데 이 공급자의 여러 주체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 그런 개념들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 변화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책들과의 차이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을 입법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관점에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를 해보면 이제 정부와 다른 행정기관 등 국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통하여 제공되는 민간 협력 기반의 서비스라는 점을 정의 규정으로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현행 법제의 한계 그리고 입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법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너무 법 자체가 이제 정책이 수단화됐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분명히 그러한 영역에서의 법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사실 자발적으로 어떤 유인을 갖기 어려운 공공부문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입법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입법은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결정 사항일 텐데요. 기존의 이제 전자정부법의 성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관념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 국가 전체의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화해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 행정 서비스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개발할 필요가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상정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혹은 개발하고 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을 규율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일반법의 형태보다는 특별법의 형태가 조금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입법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특별법의 형태가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법을 만들 때 유념을 해야 될 부분들은 기존의 이제 현행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규정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어떤 법의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의 법제를 내용들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보 활용에 대한 측면입니다. 기존의 이제 공공데이터법이나 정보공개법, 알권리 측면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법 등을 통해서 사실은 데이터 공개나 개방들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사실은 공급자 위주에서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목록을 공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자들이 국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추가해서 공개하겠다라고 하면 그 결정을 통해서 공개 대상에 일정 부분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들이 공급자 위주의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요와 연결해서 어떻게 조금 더 필요한 데이터들을 공개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정치한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정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사실은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참여 주체들, 국민과 기업들의 어떤 접근점들을 허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보안이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체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통제를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개념으로서는 승인에 가까운 형태를 둘 것인지 아니면은 인허가와 같은 최소한의 어떤 진입 규제를 둘 것인지 하는 부분이 고민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타 이런 것들을 행정 프로세스 절차에 있어서도 반영하는 그런 입법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특별법의 형태가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정부 서비스 연계 그리고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입법 과제를 갖는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표준 API 연계 및 활용 방안입니다. 각 주체들이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사실은 실행형 API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그 기관들 간의 연계 정합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A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행형 API와 조회형 API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편의상 실행형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API라고 보고 있고요. 조회형의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를 공개하는 데 활용되는 AP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들의 차이를 법적으로 녹여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이제 구분법은 뭐 폐쇄형 API, 공개형 API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정부 서비스를 이제 민간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API를 어떻게 강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신용정보법상의 어떤 전송요구권 관련해서 API를 규율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정보 제공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송되어야 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위임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API 유형들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한 방식이라고 하면 표준 API를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2호에서 보시면 상호 식별 인증, 이건 이제 본인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API가 운영되는 형태 자체가 내가 그 전송을 받기 위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접근 토큰을 발급을 해주면서 승인을 받게 되고, 그러면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 인증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API의 어떤 실제 운영되는 체계들을 법에 녹여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관점에서 그러면 API를 제공해야 되는 주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다른 법에서 보면은 그 주체들이 굉장히 상이하게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API를 제공을 했을 때 추가 데이터에 대한 요구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규율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API, 그러니까 조회형 API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이제 공급자 위주에서 그 개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수요자 위주로 해서 이러한 요구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과제로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행정 절차의 마련입니다. 신용정보법상 전송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한 200여 차례의 워크숍을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변송 표준을 맞추는 일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실무 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추가 API를 개발을 요청을 하거나 만약에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수요를 정부가 플랫폼 제공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의 절차적 규정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는 접근 자격 및 제한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인증에 관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 인증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API 접근을 무분별하게 호출했을 경우에 망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위 규칙의 마련의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발제자께서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해외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접근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상당히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대한 마련 부분도 필요한 점들이고요. 네, 이상 오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법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협력에 기반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법보다는 훨씬 더 정치한 고려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